오늘은 이제 그 앵크 기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조달 계획 토론회입니다. 주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서로 조금 다른 듯한 앵크 기관과 공공조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앵크 기관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앵크 기관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나타난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식 토론으로 앵크 기관을 주제로 다룬 것은 작년 11월이 처음입니다. 아마 한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앵크 기관을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잘 몰랐는데 요즘은 다 알거든요. 10년 지나면 앵크 기관 하면 전부 끄떡끄떡 할 겁니다. 그 10년이 지났을 때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부산광역시 의회 중회의실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앵크 기관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는 앵크 기관이고 하나는 공공조달입니다. 두 개가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앵크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달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형기관 이런 데서 조달을 혁신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역에 뿌리박는 튼튼한 기업을 만들자 하는 게 앵크 기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앵크 기관은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생소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앵크 기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중요한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조달은 뭐 다들 잘 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앵크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계로 공공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공조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짜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앵크 기관도 잘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상이한 듯 하지만 매우 밀접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룬 오늘의 토론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발제 두 개를 들을 겁니다. 듣고 나서 토론을 할 때는 이 두 개념의 상호 연관성, 이 연관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토론은 2시부터 4시입니다. 아마 하나의 토론회가 제대로 되려면 한 3시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시간이라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주신 부산시 의회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바쁘십니다. 의원님들이 바쁜데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성과 있는 그런 토론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두 분의 발제자가 한 분은 앵크 기관, 한 분은 공공조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앵크 기관에 관한 거는 20분이고 공공조달은 주로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30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오신 분을 자꾸 부르기 어려우니까. 날 토론할 때도 서울에서 오신 이철종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종 선생님은 공공조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쭉 역사상 한참 동안 역사를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혹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나갈까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잘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표상에는 중간에 10분 휴식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많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에 성과 있는 토론을 해야 되므로
발언을 좀 시간 내에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한 부탁이죠. 예,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크 독점하고 오래 하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뺏을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그 각동혁 민생특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회 하시는 분이 10분, 10분씩 얘기한다는데, 저는 10분 얘기 아니고 3분만 얘기하겠어요. 3분 얘기하고 우리 발제자분들 얘기 좀 많이 듣고요.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 저성장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중소상공인과 취약한 노동자 계층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중소상공인, 그 다음에 취약한 노동자 계층, 그리고 그 대안적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세 가지를 의제로 삼고 이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21회째 민생강당을 했었는데요. 5번째 정책 토론회를 하고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3번째 토론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 화폐를 최초로 토론회를 시작했고요. 지역 화폐 그때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그 협의체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잘 안 하네요, 같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무상교복, 교복이 이제 공공재로서 이제 무상교복제도로 바뀌었는데 이 무상교복제도가 지역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토론을 했고 저도 이제 시정직무 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저는 이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하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꿔주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듯하고 많이 좀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좀 단기간에 욕심이 막 생기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이렇게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도 물론 장기적인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그러니까 물론 지역화폐하고 이런 지금 공공조달 이 부분들이 좀 장기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많이 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질문을 그때 했었는데 부산시청이 중소기업을 상품 90몇 프로를 산다고 이렇게 그때 제가 서면 질의를 하니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야 97%나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97%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마지막 생산하는 업체 마지막 이렇게 살 때 그게 어디냐를 보고 아마 97%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이런 부산시도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나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서부터 좀 어떤 조달 계획을 통해서 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일파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오늘 열띤 토론을 하시고 부산시에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하기 전에 내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과 앵커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똑똑한 부산 시민 여러분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다른경제협동조합 전중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주인이 그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생특위 위원님도 계시고 민생특위 안민도 또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요. 방금 인사하신 분은 박동현 위원장님이시고 김혜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정양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창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름이 안 불려서 저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말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신 분은 뒤에 시계가 보입니다. 보고 내가 내 시간이 몇 분까지 잘 생각하면서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화면이 가리기 때문에. 먼저 발제하실 분은 남기수 팀장님이시고 이제 앞에 나가서 20분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남기수입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앵커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런 토론회를 또 마련해 주신 시의원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앵커 이야기하고 나름의 몇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올해 부산시정에 앵커기관 관련하여 사회경제 조직들과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시정 방향이 중점 과제로 잡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도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제발 올해 이런 앵커기관과 사회경제 조직이 같이 결합하여 좋은 성과를 하나 내는 것에 제가 정말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앵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면은 앵커 기관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가 영국으로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조그마한 공업 도시에서 처음 시작하여 영국에서 다시 그 모델을 참고하여 영국의 프레스턴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두 군데의 큰 차이를 보면은 저희들이 앵커 기관을 이야기할 때 앵커란 뜻이 닷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의 어떤 거점을 두고 있는 닷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크게 공공기관과 병원, 대학 이런 어떤 공적 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럼 미국의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보다는 공적 기관이 대학과 병원이 힘을 합쳐갖고 많은 비즈니스, 협동조합도 만들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이후에 영국의 어떤 프리스톤에서 생겨난 앵커 기관의 활동을 보면은 대학이나 병원보다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클래스라는 지역의 어떤 경제개발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갖고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영국하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지금 앵커 기관을 활용한 경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또 이야기한 이 앵커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그 시정에 나오는 그 과연 어느 전용 세탁 공장을 만들자는 시정 방향, 그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큰 병원에서 나오는 어느 전용 세탁물, 소위 그 피, 고름, 마약, 세균 이런 어떤 그 세탁물들이 거의 전량 밖에서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산에도 이런 의료 전용 세탁 공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한 개인이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요 주위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몇 분들이 같이 협력하여 만들어 보자고 시도해봤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산시가 큰 병원의 어떤 그 기관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협의하고 연대하고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우리가 세탁공장 이 공장 부지를 갖다가 허가받을게 병원에서는 세탁물을 갖다가 내어다오 이러한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이 부산시와 병원이라는 큰 그 두 앵커 기관들이 모여갖고 공장을 운영할 어떤 그 경제 주체,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래 만들어지는 어떤 그 세탁 공장일 경우에 그 크고 작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소한 200, 3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세탁물들을 그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부산 안에서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탁물 같은 경우에 병원의 어떤 이런 물량뿐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는 요양병원까지 합치면 엄청난 물량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그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유용성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뭐 경제적 가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 사회적 유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적 기관들을 앵커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그 영국의 경우에 잠시 설명드린 클래스라고 불리는 지역경제전략센터를 우리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산의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그 클리블랜드 형태하고 영국의 프레스턴 형태를 혼합해야 하는 형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병원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그 프레스턴처럼 구매력을 갖다가 활용을 하여 이 앵커 기관을 지역 경제에 어떻게 성순화시키는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앵커 기관과 이런 클래스는 앵커 미션을 통해 공동체의 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과연 그 바쁜 그 병원의 병원장들이 이런 그 세탁 공장 만드는 일에 동의를 하고 모이겠느냐 관건입니다. 이럴 때 개인이 그 병원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동의를 얻어내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들 역시도 이런 일에 동의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실제 세탁물을 밖으로 외주주고 하는 데에는 많은 그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그 앵커 기관의 취지가 좋다 하여 구매를 당장 바꾸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다 같이 협력하고 해내는 일이 바로 앵커 미션이 되겠습니다. 즉 앵커 미션은 스스로 그 부산시에 있는 병원장들을 좀 모아갖고 이런 협력을 만드는 일, 병원장들은 병원 안에 있는 내부의 그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이런 구매를 갖다가 전환시켜야 되는 걸 같이 협의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마음을 내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앵커 미션이 그 최근에 그 포용적 성장론 그와 관련한 그 포용적 지역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포용적 지역 발전론은 최근에 그 인기가 있는 포용적 성장론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앵커를 처음 이야기했고 포용적 지역 발전론은 또 저희들 다른 경제 협동조합에서 좀 지어낸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앵커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큰 개념이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 그럼 부산이 포용적 지역 발전하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답은 대기업 유치와 같은 이런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그 자생력과 주체성으로 내부의 힘으로 그 낙수 효과가 아닌 성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힘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요즘 이 사회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은 얘기하면서 웃다가도 지금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웃다가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바로 돌았습니다.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앞에 계신 그 제대욱 의원님이 그 선거 당시에 한번 전화가 와갖고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이렇게 까다롭다고 어색하다고 좀 좋은 말이 없냐고 그래가 착한 경제면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착하게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똑똑하다는 그런 어떤 경제 성장보다는 착하게 키운다는 이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착한 경제로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 돌아서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은 포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포용적 지역 발전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포용하는 사람이 바로 부산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사회적 경제라든가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좀 어렵습니다. 말이.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제 포용적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앵커 기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앵커 기관들의 어떤 잠재력,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구매력이라든가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끄집어내갖고 새로운 경제 조직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그 부산시에서 그 시정 방향에 보면은 그 앵커 기관들을 활용해갖고 그 구매력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돌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그 앵커 기관의 잠재력, 구매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또 하나의 잠재력은 영국이나 어떤 미국의 경우처럼 그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이 나중에 그 경제적 가치라든가 어떤 공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내고 결국 공동체의 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부를 만드는 과정이 곧 포용적 지역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좀 느끼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만 설명한다고 나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이나 대학 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적 자세라든가 어떤 이러한 어떤 생색내기용 어떤 일 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드뭅니다. 공동체 부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공적기관으로서 대학, 어떤 병원들의 그런 앵커 기관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역의 어떤 모든 앵커 기관들을 그 이제는 어떤 작년처럼 개념이나 어떤 필요성의 단계를 넘어갔다고 보고 정말 그 실천의 어떤 일로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앵커 기관들의 어떤 그 사명이나 목표, 지금 이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 이런 경제적,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출해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측정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만나야 됩니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앵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용적 지역 발전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포용적 지역 발전이 이제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때 참 우리라는 말을 쓰기가 힘듭니다. 이 사회적, 특히 약자의 어떤 고통에 눈을 돌리는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용적 성장의 어떤 그 이론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약자를 무조건 떠받쳐져야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의 고통을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만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용적 성장이 그저 뭐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불평등, 빈곤 낳고 빈곤이 또 이런 격차를 낳고 계속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앵커 기관으로 포용적 지역 발전론하고 연관시키는 게 또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어리석고 이거는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과연 앵커 미션 실천으로 우리가 이런 성수 효과라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저희들은 앵커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등등 이런 사회성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다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신뢰야말로 아주 대단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가 사회성의 어떤 공백을 메우고 사회적 통합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신뢰는 가치이자 사회적 발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공유된 가치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부를 이루고 공동체의 부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포용적 지역 발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사회자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인게이지 이벤트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약자들의 어떤 공간이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고 그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용적 지역 발전에 앵커 기관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전용 마이크. 예, 잘 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한 5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공동체의 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정부가 누릴 수 있는 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략으로 앵커 기관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혹시 다음에 이런 토론회를 한다면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어떻게 앵커 기관을 활성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이철종 대표님 나오셔서 서울의 공공조달 사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협회라는 사람 이철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 진짜 오랜만에 강의나 발표 뭐 이런 내용을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주요 아젠다로 들어서면서 거의 이제 서울시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광주 같은 지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뵙게 되는 사례가 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도권에서 먼저 진행됐던 사례들 그리고 선언적인 실험들이 지역으로까지 공유되지 못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8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경험을 좀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앵커기관 설명 주시고 뭐 말씀 주셨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공공구매 강의를 한 50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경기권, 수도권의 지자체, 뭐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강의를 다니게 되는데요. 공무원분들 강의 다닐 때 처음으로 얘기 드린 아주 진부한 사례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이 좀 연관성이 있죠. 뭐 워낙 스포츠에 대한 열의가 높으셔서 롯데 자이언츠라든지 또 이미 뭐 FC 부산이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축구 클럽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도 얼핏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FC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진부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 주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근데 FC 바르셀로나가 올해로 딱 120주년 된 축구 클럽입니다. 그리고 1899년에 3세기를 거친 축구 클럽이죠. 그리고 1899년에 설립이 돼서 딱 20년 만에 조합원이 1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조합원 1만 명을 달성한 게 올해로 106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앵커 조직이 어떤 규모화라는 것 그리고 경제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기간이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 흐름이라든지 활동 속에서 20년 이상 되면 굉장히 그 전통과 역사를 갖는 기업으로 얘기됩니다. 아주 드물고요. 그리고 20년 된 조직들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유럽같이 지역의 앵커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뿌리내리고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 100년 역사 내외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그 역사와 어떤 전통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의 뿌리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관성과 어떤 집중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공적 투자라든지 지역 협력들이 이루어져야만 부산에서도 FC 바르셀로나 같은 명문 축구 클럽이나 야구 클럽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체 경영하는 형태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회적 경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20만 명에 가까운 지역의 조합원들이 경영을 하는 거죠. 바르셀로나시 인구가 16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조합원이라는 것은 지역 인구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겠죠. 근데 가구 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지역 가구 구성의
한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그 멤버십 그리고 참여, 결국 그 공공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가 이 사회적 경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방식이 결국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익이 재분배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분배 구조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영리 기업들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국 좀 전에 사례에서도 대형 마트를 주셨지만 기업의 이익 창출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결국 지역의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사회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들을 만들게 되죠. 결국 이러한 그 지역 내에서의 이익의 재분배 구조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들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실현되어 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간의 어떤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지역의 특히 취약계층들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일자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공공재정의 확장성과 절감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분이 일자리를 갖고 안 갖고에 따라서는 지방재정에 한 가구당 지원되는 재정 규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가구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 지방재정 여력이 2천만 원 정도의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 재정은 다른 사회적 필요에 더 지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재정 절감 효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과 같이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공재정의 어떤 절감, 확장, 확대의 효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지점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태동기에 있는 이런 지역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배려 구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이제 공공조달 개혁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잠깐 언급도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금 400조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전달 체계,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방식, 민간 위탁 사무라는 방식, 아니면 경상보도라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재정 규모가 200조에서 300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 200조가 넘는 공공시장, 저는 이제 그걸 공공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시장하면 계약에 의한, 구매에 의한 것들만 시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지방정부들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바우처만 해도 지금 20조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가 다 경상보조 예산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예산을 받는 수혜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수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 배려 구매를 촉진제로 활용하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 배려 구매 단계를 거쳐서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공공 전달 체계로서의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파트너 단계로서 성장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 규모로 뭐 몇 천만 원, 1, 2억 정도의 계약 규모가 아니라 수십억 대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공공사업을 실현을 하고 있고, 공공사업 참여로 연매출 뭐 100억에서 200억, 뭐 한 300억대까지 성장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단계까지 거치고 나서는 이제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그리고 공공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던 공공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방식들을 제안하고 기획해내므로 인해서 공공기관들이 성과를 올려내야 되는 새로운 공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선도 조직으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업력이 대부분 10년에서 한 20년 된 조직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배려 구매 단계 그리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파트너 단계를 거쳐서 공공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짧게는 10년 내외에서 많게 한 20년 정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지역에서 앵커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배려 구매 단계 그리고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지속적인 거래들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그들이 직접 공공사업들을 혁신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도권의 경험들을 부산시에서도 실현해 나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부 조달 방안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그 사회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달 혁신 방안들이 기조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공공조달 혁신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달 내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조달 방식에 있어서 이 사회책임 조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이 조달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기조로 제시하고 있고 요즘 대표적인 정부에서의 어떤 조달이나 공공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결정 주체를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 사업 주체로서 그리고 정면에 나서 있어야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요구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정부 교육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가 어떤 공공이 진행시켜야 되는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주민을 주체로 해서 혁신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10년간의 신자유주의와 맞물리면서 공공 부분들이 어떤 시장화 그리고 그 경제 논리에 좀 치우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효율이라든지 어떤 수익률 제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공사업들을 굉장히 치중시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낙수 효과도 말씀 주셨지만 낙수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들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공공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우선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과 어떤 생산성을 공공사업에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지금 어떤 조달 방안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책임을 촉진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역 자체가 공동체죠. 그런 지역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갖고 활력을 갖게끔 해주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공공이 갖고 있는 공공의 자원들을 그런 공동체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의 전달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인 사회적 경제개혁 활성화에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이미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조달 안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라든지 앵커기관들을 위한 조달 가점 제도, 우선구매 제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업 평가 안에서도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기재부의 이제 공기업 경영평가 배점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이 2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공기업은 더합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서 보면 전체 배점의 4분의 1인 25점을 사회적 가치 배점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여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례에도 제가 자꾸 언급드렸지만 부산시의 허브 주택도시 보증공사
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지역 이전을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허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요청 때문에 부산시 지자체, 제가 이제 어느 구역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시의 기초지자체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허브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기획 연계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조달 분야에서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뭐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구매 제도들이 근거를 갖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선구매 촉진하고 판로를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조례가 성사되느냐,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행정 단위에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갖고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 하위에 있어서의 행정에서의 지침, 특히 사회적 경제과에서 오셨지만 제가 여기서 그 포인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무과나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 제도나 조달 규정들은 사회적 경제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재무과나 회계과, 계약 심사, 서울시에는 계약 심사과라고 있는데 그런 부서들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들이 움직이게끔 조례들이 규정되어야 되는데요. 뭐 서울시 사례를 좀 잠깐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거는 사회적 경제과가 주무 부서이고요. 한 가지 조례가 더 있습니다. 희망기업 우선 촉진 조례를 사회책임 조달 조례가 따로 있어갖고 그것은 그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재무과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든지 약자 기업들에 대한 우선 구매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약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우선 구매 실적들을 체크하고 관장하고 촉진시키게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그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더 촉진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 설계하실 때 특히 지방계약법이죠. 이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계약법에 얼개하고 어떻게 조례나 지침들을 잘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납찰제,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각각의 계약 규정이라든지 입찰 방식에 따른 지침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성해내야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위 지침으로 부산시에서 행정 지침으로 형성을 하고요. 그것들을 각 발주 부서에 계신 뭐 실무 담당 주무관 분들이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요. 이 지침들을 각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지침들을 세부적으로 구성 보완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일례로 그 나라담터에서의 어떤 그 진행되는 마스 같은 경우 2단계 경쟁 입찰을 할 때 3유형을 많이 그 공고를 합니다. 근데 3유형, 마스 3유형 입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부산시 뭐 회계과나 재무과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주시지 않으면 일선 부서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마스 3유형 입찰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1유형도 있고 2유형도 있기 때문에 3유형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지점이 됩니다. 3유형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평가에서 우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조달 PC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 마스 3유형을 통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매출 10억이 안 되던 기업이 연매출 300억에 육박하는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됐고, 그 성장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다수 고용들을 더 확장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갖는 사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례가 극명하게 달리게 됩니다. 또한 지금 계약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죠. 국회가 참 많이 공정되다 보니까 이 행정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다 보니까 국무회의 통해서 많이들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장관령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행정안전부의 계약 집행 기준이죠. 이제 그거에 따른 하위 지침들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선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수익계약을 5천까지 가능하게끔 제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부산시 안에서 계약 관련 지침들을 빠르게 전파해주고 권고해주시지 않으면 일선 부서에서는 5천까지는 내가 또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왜 사회적 경제하고 충분히 5천까지 수익계약할 수 있다고 법령 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5천까지 수익계약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성 기업도 있고요. 또 특허 기업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사회적 경제를 5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일선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소명해야 되는 과정으로 놓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게 됩니다. 이것을 감사 지침이라든지 계약 지침에 있어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 형성되게끔 해두는 거죠. 그것들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 부산시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선 구매에 있어서 빠르게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고요. 이미 2.1억 미만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을 걸지 못하게끔 지침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제한을 빼나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역에서 자조 경제조직,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 수행 조직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신생 조직들이다 보니까 지역이 됐든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 됐든 대형 기업들에게 항상 경쟁에서 이런 실적에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같이 적격심사 세부 기준들이 개정된 부분들이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의 적격심사 세부 기준들을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이 지점들을 의회하고 부산시에서 협력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수준들의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가산점 제도들을 더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기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저는 이게 극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죠. 12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발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발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올 6월에 발효가 될 텐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요.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과 그리고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은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한참 유치원 사태들이 굉장히 사립 유치원 사태가 불거지면서 뒤에 새로운 유치원이 설립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유치원
사태가 나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 조직에게 공공사업을 위탁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 형태의 이런 공공사업 위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 부동산은 다 개인 원장들이 출연해서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부동산들이 워낙 국가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 같은 사회적 경제를 지켜하기는 무상 임대 또는 저렴 임대를 수익계약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끔 빨리 길을 터줬어야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설립된 공영 사립 유치원 같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제도 개정에 따른 조례들을 받침하신다고 하면은 지역의 앵커 조직들을 좀 빠르게,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주공산이라고 할까요? 첫 사례를 만든 지자체가 없습니다.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누가 더 빠르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공공과 협력해서 지역의 공공 앵커 기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반기에서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제도 변화 속에서 지자체들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산점 제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흔히 얘기하는 제안서 평가죠. 제안서 평가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어떤 수행 방식이라든지 계획들을 다 평가하면 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에 해당하는 이 정량 평가가 대형 조직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유리한 상황들이 지역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 주민 자조 조직들이 공공사업의 어떤 한 전달 체계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를 위한 가산점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도 공공사업 많이 잘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소수점 둘째짜리 점수차로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이 협상 계약에서 0.02점 차이로 낙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 이 정도의 점수는 당락을 자극할 정도의 점수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소 제안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부천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노래에 아예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는 민간위탁 공모할 시 가산점 5%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만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화영상 진흥원, 제가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공시설에 위탁 사업, 구내식당 위탁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선정이 되는데 이 가산점 5점, 100점 만점 5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부산시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서 가산점을 2점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제 추세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서울시도 1.5점에서 더 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또 시도한 게 여전히 아직 큰 규모의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들이 경쟁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들어올 때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공동수급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작년에 또 서울시가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만 고민하지 않고 풀어가는 방식이, 서울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서울시 유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평가 기준을 형성하고,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5분위로 나눠서 25개 자치구에게 5등급으로 예산교부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 소재 자치구들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을 촉진하는 방식들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사무 시장입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 민간위탁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사회적 경제 수익들을 좀 언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무 영역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민간위탁사무 조직이 종합사회복지관. 보통 우리는 비영리 사무는 조달 영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공시장 영역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례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위탁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교육, 보건, 환경, 도시재생, 문화, 관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역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 공공사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공사로 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본들의 이익을 형성해 주느냐고 서울시 재정이 오히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상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 자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의 공공사업이 잘못 섞여 들어가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성이 강하게 유지돼야 되는 요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거버넌스나 참여 구조 자체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특히 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 영역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협상계약에서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연매출 5억짜리 기업이 연매출 5천억짜리하고 싸워서 입찰을 딴 사례입니다. 이 입찰에 네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적격 탈락이었고 적격에 해당되는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대기업 계열이었고요. 하나는 사회적 계열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연매출 5억, 2개 기업들은 연매출 2천억, 5천억 이 정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량평가에서 가산점 제도를 보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여성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 가산점도 있고 해서 지역 중소기업 가산점까지 해서 5.8점의 가산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20점 만점의 정량평가에서 이 5.8점 가산점을 통해서 대기업 계열하고 똑같이 20점 만점을 획득합니다. 결국은 PT 싸움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 PT 싸움에서 정성평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대기업들은 그쪽에 대한 감수성이나 워낙 큰 사업중에 여러 개 중에 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듈대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사업에서 어떤 공공성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 여성사회적 기업은 이 연수시설 3년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수익을 운영 위탁하게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제주도와 영월군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다양한 지역 앵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익계약이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단종 1억, 종건 2억까지 가는 복수 참여만 형성되면 되기 때문에 복수 참여 방식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사회적 경제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지역 서울 소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만 참여하게 하는 입찰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의 계약 제도나 조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행정이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고려하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사례입니다. 몇몇 지자체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발전 진화한 위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인데요. 생활 폐기물 수집 위탁을 하는데 최초의 생활 폐기물 수집 위탁 사회적 기업은 청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어떠한 우선 위탁이라든지 조건들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청주에 있는 그 환경운동 단체가 이게 그 생활 폐기물 사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수거 위탁 사업에 참여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의 혁신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벌여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내면서 지방대전의 감축 그리고 환경 보호 효과까지 높여내는 효과를 갖게 이 사례를 갖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한 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을 때였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법도 막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 시민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성남시 전체 청소행정 위탁을 다 사회적 경제화 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수원시에서는 신규 위탁 공모를 하는 생활 폐기물 위탁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만 민간 위탁 공모에 참여하게끔 진행을 했고요. 화성시는 더 나아가서 아예 공고기간을 1년을 거치면서 1년 동안의 예비 공고기간을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1년 동안 준비해서 건설하게끔 하고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에 그 구성의 40% 이상은 취약계층일 것을 명문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설한 다수가 참여한 그리고 일부 개인이나 특정 조직들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이해에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는 조직 형태를 형성한 구성에게만 공공의 지자체 민간 위탁 사무를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시켰고요. 재밌는 건 이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11개가 발생했다. 11개가 발생했고요. 2개, 지금 1개가 이제 선정이 된 건데요. 그 나머지 10개들 거의 대부분 생존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지역에서 다른 활동들을 시작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건설하고 지역 사업을 모색하는 촉발제 기능까지 형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포기하는 사업도 사회적 경제가 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혁신 사례인데요. 대도시 지역들에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농산 어촌 지역의 사례인데요.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개봉 영화관을 위탁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는 영화관만 지어주고요. 100% 자립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구 10만 미만 지역에서 운영되고요. CGV나 롯데시네마가 절대 진출하지 않던 곳이죠. 왜냐하면 인구 규모로 봐서는 시장성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런 지자체들이 운영 위탁을 제안했을 때 다 대기업들에서는 거절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아주 소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해서 한 5년 동안의 적자 운영을 기간 그리고 실험기, 모색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30개의 영화관이 만들어졌고요. 재작년에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구 10만 중에서도 한 5만급 이상은 시장성이 있다는 걸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신뢰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성의 기초에서 그리고 지역성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이 공공사업을 실현시켰을 때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작년 연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영화관 기준이니까 한 영화관당 지역 주민 10명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일자리 성과까지 찾아낸 대표적인 지역의 사회적 경제 공공혁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바탕으로 계속 이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다양한 사무들에 대한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유치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나 성남시 뭐 이런 곳들은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학부모 협동조합, 부모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된 조직들에게 공간을 무상이나 저렴 임대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보육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몇 가지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공립 의료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뭐 노인 요양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어떤 소비자 주체로서의 지역 주민들, 대부분 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 규모가 수천 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참여하죠. 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7천 명까지 갑니다.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참여하는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편법 운영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지점에서의 지금 장애인 주치 서비스들을 이미 의료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혁신하면 아까 대기업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회적 기업 사례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 지금은 영월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포기한 사업들을 영월군 지역 주민들과 같이 다시 결합해서 영월군의 어떤 식상품 작년 하반기에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요. 1기 때는 완전히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활성화시켜서 인구 110명 도시 마을에 편의점이 생기고 막 중국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혁신형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들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시립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금 이 도우누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 수백 명 조합원들, 종사자,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수백 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중랑 시립 요양원을 시작으로 뭐 중계 노인 요양원까지 노인 요양시설을 전문으로 위탁하고 어린이집까지 위탁 운영하는 사례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앵커 조직이죠. 이 조직들이 이렇게 지역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계속 지역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 조합원 참여로 해나가면서 명분이라든지 가치 확산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부모형 협동조합 유치원들이 확산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혁신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공동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부산시 의회가 같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 지역의 앵커 조직이 될 사회적 경제 기업 그리고 결국 소비자성을 갖고 있는 공공사업도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비자성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거버넌스 안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공공사업이 지역 주민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와 그리고 견제, 운영들을 가능하게끔 해낸다고 하면은 부산시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 앵커 조직을 통한 지역 활력 사업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도 좀 의욕이 앞서고 한 5분 이상 좀 초과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서울시가 이제 벤치마킹하러 볼 수 있는 앵커 사업의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